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최동호의 스포츠당. 외국에 나가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저랑 관계도 없는데 신경 쓰고 싶지 않아도 워낙 자꾸 소식이 들려오니까 신경 쓰여지게 되는데, 역시 못할 때보다는 잘한다고 하는 소리를 낼 때가 좋죠. 전반기 내내 죽쓰다가 후반기에 펄펄 날기 시작해서 급기야는 지구 우승까지 차지하고 개인적으로는 9월에 선수로 뽑히기까지 하고, 야, 대단하죠? 저한테 주는 거 하나도 없어도 사실 기분 좋기 마련이죠. 안 그렇습니까? 최동호 선생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최신수 선수 얘기입니다. 예, 9월의 선수. 예. 예,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해서 두 번째로 그 달의 선수를 뽑힌 건데, 그죠? 예, 이달의 선수로. 예, 그러니까 완전히 미쳤다는 얘기죠. 그 한 달 동안은 최소한. 제일 안 좋았을 때 네. 5월달 정도였을 겁니다, 아마. 네. 그때 1할도 안 됐었거든요. 1할도 안 됐는데. 월 타율이? 예. 와. 그래서 정기 시즌 마칠 때 2할 7푼 6리로 마쳤어요. 오. 1할도 안 되는데 2할 7푼 6리로 뛰어오르는 거는, 9월달, 8월달 들어가지고 완전히 한때 잘 나갈 때는 4할 때도 치고, 네. 놀라운 거죠. 예. 그래요. 밥값하고 있다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쁜 소식일 테고, 응원하는 고국의 예. 팬들, 또 텍사스 팬들에게는 참 신나는 얘기고, 그 대역전, 팀의 대역전 드라마를 일궈내는데 1등 공신이었으니까, 팀에서도 얼마나 지금 뭡니까? 아이고, 이럴 줄 모르고 그냥 1군 엔트리에서 제해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먹튀라고 비난하고. 예,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오늘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제목 자체가 상당히 sek시합니다. 예, 재밌을 것 제가 같아요. 공들여서 준비한 건 아니고요. 아, 네. 이분들이 사건을 일으켰으니까 제가 얘기할 뿐이죠. 먼저 정몽준 씨가 피파로부터 예. 징계를 받는다고요? FIFA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FIFA가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떤 얘기예요? 이미 정몽준 명예회장이 네. FIFA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한 직후에 네. FIFA 윤리위원회가 정몽준 명예회장의 기부금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요? 예, 어떤 기부금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2010년에 파키스탄에 자연재해가 났을 때, 한 40만 달러를 지원했고요. 이 사람이 기부도 해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가? 예, 근데 네. IT에다가도 50만 달러를 기부를 했는데, 이때 어느 때냐면은 FIFA 이 부회장 선거를 직접.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 거죠.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질이죠. 네. 기부는 기부인데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조용히 있다가 네. 왜 FIFA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직후에 조사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아요. 반대파가 견제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거기에다가 어제 급작스럽게 네. 이 정몽준 회장이 기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래요? 긴급 기자회견. 제 기억으로는 정몽준 회장이 딱 두 번째 눈물. 첫 번째는 펑펑 울었고, 네. 어제는 눈물 좀 흘렸고, 첫 번째는 서울시장 나갔을 때 아들 문제 때문에. 예, 그때. 그때 엄청나게 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제도 눈물을 흘렸는데, 보니까 좀 억울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떻게 억울해 하냐면은, FIFA 윤리위원회가 나를 19년 동안 19년 자격정지 징계를 주려고 하고 있다. 19년이면은 아예 그냥 연구 제명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퇴출시키겠다. FIFA에 발 들여놓지 말아라. 네. 하고 있다는데 왜 뭐 때문에 그러냐? 19년 자격정지가. 네. 그러니까 2022년 월드컵 개최지 결정 당시에
이게 2010년이었습니다. 네. 2010년에 2022년 월드컵 개최를 결정할 당시에 한국 유치를 위해서 집행위원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유치를 위해서 한국을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그리고 잉글랜드하고 투표 담합 혐의가 있다. 이거를 지금에 와서 이제 조사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도 잘 몰랐습니다만 최동훈 선생과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예. 피파가 얼마나 양아치 집단인가. 예. 그러니까 양아치스러운 그런 짓들을 많이 하는가를 많이 알았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건 뭐 지들끼리 다 아는 얘기니까. 예. 그냥 놔두지 왜 새삼스럽게 들치고 그래요? 결국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19년 동안 자격정지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 기자회견 내용 보고서 저는 정말 FIFA 마피아, 네. 그동안은 이 책으로 보고 얘기를 듣고 했는데, 제가 눈으로 보고는 실감을 했죠. 야, 진짜 마피아다. 까불면 죽이는구나. 그럼 지금 블래터 계열의 그런 맞습니다. 현재까지 블래터가 윤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래터가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지를 네. 지금 우리가 다시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위스 검찰이 집행위원도 체포하고 블래터도 수사를 하고 블래터의 측근들을 다 소환해가지고 일부는 기소 전 단계까지 가고 네. 이미 다 손발이 잘린 상태라고 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래터가 아직까지 건재하다는 거죠. 우와. 윤리위원회를 움직여가지고, 네. FIFA 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한 사람을 자격정지, 영구 퇴출에 가깝게 19년 자격정지 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게. 그럼 반대로 누구를 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네. 애초에 얘기 나왔을 때는 미셸 플라티니가 유력했습니다. 프랑스의 그라운드의 지휘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미셸 플라티니. 네. 예, 유로축구인데 미셸 플라티니가 유로축구연맹 회장이 될 당시에 네. 이 블래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거의 물론 이제 그 갈등 관계도 있었지만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었었고, 네. 그리고 블래터 입장에서 봤을 때 블래터도 스위스 출신이거든요. 예. 역시 이 FIFA 회장은 유럽 출신이 돼야지 된다. 이런 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범세계적인 지역 감정. 범세계적인 지역 감정 맞네요. 그래요. 예. 아이고 참. 이 플라티니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네. 라는 관측이 유력했었거든요. 근데 플라티니가 블래터에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또 스위스 검찰에 수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요? 이게 결국엔 치명타가 됐죠. 네. 왜냐하면 플라티니도 FIFA의 개혁을 계속 외쳐왔잖아요. 네. 그나마 유럽은 그래도 선진국이고 의식이 좀 발달돼 있어서 FIFA 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이들 세력이 플라티니를 지지했었었는데 네. 플라티니가 돈을 받다니 또 블래터에 그러게요. 아니 치명타가 됐습니다. 좀 그런 게 플라티니는 고액 연봉을 받았던 예. 스타 출신이고 예. 자국에서도 인기도 높았고 지금 갖고는 쥐기만 하더라도 사실 그동안 벌어뒀던 거 그냥 놔두고 지금 있는 거 갖고도 지 쓸 거 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뭐가 부족해서 돈을 또 받고 그래요? 그 정도 위치에 들어가게 되면 네. 돈 쓸 일도 많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네. 예, 저하고는 다르겠죠. 네. 네. 저한테 20억 들어오면 20억이 그대로 남지만 네. 그분들은 관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변수가 발생한 거였었죠. 네. 근데 우리가 블래터가 한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네. 블래터가 처음에는 사퇴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퇴 안 한대요? 예. 처음에는 내년 2월 회장 선거할 때까지 내가 관리를 하고 물러나겠다. 네. 최근에 들어와서는 적정한 인물이 없으면 내가 회장을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이런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사퇴한다 그래 놓고서는 사퇴 안 하는 것은 참 최근 여름에 제가 참 많이 겪은 일이긴 합니다만. 예. 아니 그래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관측은 사퇴를 하되 예를 들면 미셸 플라틴이나 아니면 알리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 있죠. 네. 처럼 이 적정한 후보를 선택을 해서 거래를 하지 않을까. 내가 너의 당선을 밀어줄 테니 나의 이 회장 사퇴 이후에 네. 나의 신변을 보장을 해라. 네.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군요. 적절한 이 자기 자신의 후임자를 찾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는데 네.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은 네. 아예 이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자들을 다 윤리원회를 동원해서 다 이 사퇴 또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네. 이 회장 선거 자체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면 역시 블래터가 필요하다. 와. 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미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내가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심보가 좀 보인다는 얘기군요. 예. 그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요즘에. 예, 아무튼. 많이 보던 예. 거죠. 많이 네. 보던 거. 그래서 진짜 이 FIFA 마피아라는 얘기가 말이 참 실감이 든다 이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몽준 씨를 지지하든 안 하든 정몽준 씨가 피파로부터 이런 아주 퇴출에 가까운 그런 징계를 받을 것 같다는 이런 전망, 이것은 문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를 좀 말씀하시는 거군요. 아 그렇죠. 제가 네. 정몽준 아침에도 뭐 약간의 그런 게 있었었는데 네. 정몽준 명예회장이 맨 처음에 그 FIFA 회장 선거 출마했을 때 네. 저는 뭐 그러니까 두 가지 시선이라는 네. 뭐 이 칼럼을 통해서 네. 국익론과 또 네. 원칙론 뭐 해서 이 정몽준 명예회장의 이 출마를 솔직히 뭐 반갑지는 않다. 네. 라는 왜 그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었었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정몽준 회장이 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이 원칙적인 면에서 봤을 때 네. 정몽준 명예회장에 대해서 19년 자격정지 들어가는 것이 이게 올바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원래부터 양아치 짓을 많이 한 지들끼리 그 안에서 무슨 새삼스럽게 자기들이 정의 투사인 마냥 행동하는 것도 볼썽사납고, 그리고 난장판으로 만든 다음에 결국 자기가 또 해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속내를 보이는 것 같은 이 모습도 옳지 않고. 예. 라고 지금 거기다 말씀하셨군요. 정몽준 명예회장이 언제 네. 이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아하. 예? 이 사회적 약자가 돼가지고 불이익을 당하고 억울함에 치를 떨고 눈물을 흘리는 이런 경험을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자기도 좀 이 기회에 자신과 자신의 회사, 자신의 협회를 좀 돌아다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난망한 얘기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태환 선수가 일본의 호세이대 맞죠? 예, 맞습니다. 호세대학교 법정대학입니다. 법정대학. 예. 그렇죠. 그걸 호세이대라고 하는데 합동훈련 이게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이거 참 뭔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이 박태환의 호세이대학교 합동훈련과 관련된 얘기에는 제가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지난달 20일에 이런 보도가 나왔죠. 네. 박태환이 호세이대학교에서 3개월간 합동훈련을 한다. 자매교라는 학교에 교환학생 자격으로 훈련하러 어제 출발했다. 네. 근데 이게 나가고 10월 5일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어떤 거요? 호세이대학교 네. 본 대학 수영부는 국제수영연맹의 규정을 준수한다. 박태환과의 합동훈련은 없다. 호세이대학은 단국대학교하고 자매교라는 학교가 아니다. 이게 뭔 얘기지 도대체? 네. 이상하죠. 네. 그 후에 이 박태환의 소속사에서 해명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단국대학교가 호세이대학교하고 자매교련을 현재 추진 중이다. 그리고 단국대학교가 계속해서 합동훈련을 추진 중에 있다. 네. 한 기자가 호세이대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굉장히 무례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네. 이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인데 소속사에서 이런 얘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자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예. 근데 우리 모두가 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는 뭐냐 하면 박태환이 호세이대학교에서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네. 국제수영연맹 FINA의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박태환 선수의 도핑 사건이 맨 처음에 터지고 난 직후에 네. 많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이 자격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네. 개인 훈련밖에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박태환 선수가 서울에서 훈련할 때 잠실올림픽 수영장 가가지고 월 회원 끊어가지고 등록해서
우리 어머니들하고 같이 수영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 하면은 바로 네. 이 규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국제수영연맹 도핑규정 제10장 12조 1항에 보게 되면 네. 자격 정기 중인 선수는 자신의 소속 연맹이 주관하는 훈련 캠프나 시범 경기 연습에 참가할 수가 없다. 아. 여기서 자신이 소속된 연맹은 대한수영연맹을 얘기하죠. 그렇죠. 네. 또 이 소속 연맹 산하의 클럽, 피나에 가입된 국가의 수영연맹 등록 클럽, 네. 피나에 가입된 국가의 수영연맹의 등록 클럽이라고 하는 거는 피나에 가입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 수영연맹에 등록된 클럽에 서도 운동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또 호세이 대학교가 일본 수영연맹에 등록이 됐을 테니 그렇겠죠. 또 일본 수영연맹은 피나에 가입됐으니까 훈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단국대학교가 호세이대에 합동훈련을 추진하고 네. 또 소속사는 이것을 자랑스럽게 언론에 공개를 하고 이게 일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걸 뭐 기정사실화 해갖고는 뭐 선처를 바란다는 그런 건가요? 왜 그랬지? 그래서 이것은 일단 해명을 들어보니 네. 박태환 선수의 아버지는 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박태환 선수가 이 단국대학교 지금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든요. 네네. 단국대학교하고 호세이 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학교인데 네. 교환학생 형식으로 파견돼 가지고 수업도 듣고 합동훈련하게 되면 문제될 게 없다. 라고 얘기했고요. 네. 근데 이것은 이 박태환의 소속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피나 규정에 학생 신분이면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조항이 없어요. 없군요. 선수의 신분이 학생이든 뭐 프로 선수이든 아마추어 선수이든 선수의 신분은 그러니까 징계 실효 또는 예외 적용의 예외가 아니거든요. 소속사에서 그걸 솔직히 말해서 모를 리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를 리가 없죠. 네. 모를 리가 없고, 그 단국대학교 쪽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네. 단국대학교는 뭐라고 해명하냐면은, 원래는 호세이 대학교하고 자매결연을 우리가 추진 중이다. 교류협정을 추진 중이어서 11월 중순쯤에 교류협정 체결할 거다. 네. 교류협정 체결하고 난 뒤에 박태환을 교환학생으로 보내려고 했었는데 네. 박태환 선수 주변의 인물들이 서둘러서 출국해서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교류협정 체결은 우리 체육부가 아니라 국제처에서 네. 학교 차원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박태환 선수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다. 이 얘기는 합동훈련하는 것이 피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것을 국제처가 모를 수도 있다.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해명했거든요. 근데 선뜻 납득이 안 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미 됐습니다. 어떻게요? 이 팀 GMP 박태환 선수의 이 소속사는 네. 끝까지 좀 헤매고 있어요. 아이고. 아직까지도 학생 신분으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이고, 네. 단국대학교 쪽에서 인정을 했죠. 네. 피나의 규정 위반이다. 합동훈련하게 되면은 네. 그 합동훈련 추진하지 않는다. 그렇군요. 예,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진짜 몰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추측하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 정황상 네, 정황상. 내년 올림픽에 출전을 해야지 되고 성적을 내야지 되기 때문에 이 잠실 올림픽 수영장 이 수영 교실에서 하는 거 가지고 훈련량도 턱없이 모자라고. 네. 그래서 훈련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놓고 훈련할 수는 없고 어디 그 팀에 들어가서 이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호세이 대학교 합동 훈련이죠. 네. 근데 소리 소문 없이 해야지 되잖아요. 네. 근데 이 9월 21일에 출국을 했고 출국하자마자 이 박태환 선수의 주변인들 이 이름 얘기하기는 힘든데 약간 공명심에 들떠 있는 네. 박태환을 내가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내가 하겠다. 이런 분을 통해서 일본으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한 기자에게. 예. 그래서 기사가 출국했다는 기사가 먼저 떴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기사를 본 다른 기자들이 이제 팀 GMP에다가 전화를 막 한 거죠. 네. 이 팀 GMP의 해명이 자매결연 학교이고 교환학생 신분을 간다 이런 얘기를 막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이게 22일에 이 기사가 나오니까 곧바로 호세이 대학교가 화들짝 놀랬죠. 네. 왜냐하면 피나 규정을 어기되면 박태환에게도 징계가 들어가는데 호세이 대학도 징계를 받게 돼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좋을 게 없죠. 예. 네. 그래서 곧바로 우리는
국제수영연맹의 규정을 준수한다. 합동훈련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나대는 게 문제구만.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정도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팀 GMP 얼마나 엉망이냐. 네. 소속사가. 예. 네. 이 팀 GMP는 아직도 교환학생으로 가면은 규정 위반이 아닌 줄 알고 당국대가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다 되면 우리가 도장 찍으면은 우리가 갈 거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요. 무식이 죄네요. 네. 그리고 이런 엉망이고 이 단국대학교가 진짜 몰랐는지는 의문스럽지만 네. 이 어쨌든 간에 이 박태환 선수의 관리에 문제가 드러나서 박태환 선수가 잠실올림픽 수영장이 회원제 수영장에서 훈련하기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호세이 대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거부당하니까 호세이 대학교가 도쿄에 있거든요. 네. 오사카로 이동해서 오사카에 있는 회원제 수영장에 등록해서 지금 또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아이고, 아시아의 수영 영웅. 뭐 세계 정상에서 섰던 선수이죠. 아시아를 네. 넘어서. 박태환 선수 이게 뭡니까? 그러게요. 아이고, 참. 그러면 일단 소속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고, 예. 그리고 이런 것을 꼼수로 극복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스포츠맨십을 가지고 돌파를 해야지 하기를 되죠. 기다릴 수밖에 없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 박태환 선수의 근황, 씁쓸한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하나만 더 얘기한 다음에 잠깐 노래 한 곡 듣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프로야구 감독 리더십 비교 기사의 문제점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셨는데, 예. 그래요. 이제는 뭐 가을 잔치 시작됐습니다만, 정규 시즌이 끝나니까 네. 이 정규 시즌 결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올 한 해 프로야구를 되돌아보는 네. 그 중에 눈에 띄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이 감독들의 리더십을 비교 분석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냐 하면은 네. 올 시즌 개막 전에 새롭게 팀을 맡은 감독이 모두 5명이나 됐어요. 5명. 10개 팀 중에 5명. 그렇군요. 반이 불가리 됐군요. 예. 뭐 네. 두산의 김태형 감독이 있고요. 네. SK 김용희 감독도 그랬고, 기아 김기태 감독, 한화 김성근, 롯데 이종훈 감독. 이종훈. 네. 예. 이 5명 중에 2명이 가을 야구에 소속팀을 올려놨죠. 네. 두산하고 SK 김용희 감독. 그렇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 각 감독들의 이 리더십을 분석하는 기사라서 저도 이 제목만 보고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는데 네. 문제점을 약간 좀 문제점이 드러나더라고요. 물론 네. 예를 들면은 특정 감독 한 명의 리더십을 구분하는 얘기를 쓰는 기사 중에는 볼만한 기사들도 있었었는데 네. 또 적지 않은 기사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네. 예를 들면 제가 문제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리더십이라고 하면 리더십. 예. 리더라고 다 이 쉽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더 자리에 오르지 못한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다 리더십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또 리더십이 이 경험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경과 중에 있는 감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프로야구 초창기에 요구되어지는 리더십과 예. 요즘에 요구되어지는 리더십은 분명히 다를 거고요. 예. 네. 그러니까 감독이라고 선수들 지도한다고 다 이 성격이 다 리더십이 아니라 야구에 대한 어떤 이 철학과 소신이 있어서 그것을 선수들을 이끌어내서 그라운드에 실제로 구현해내는 능력이 리더십이라고 봤을 때 네. 감독이 곧 리더십이 이퀄은 아니다. 그런데 이 분석하는 기사 보면은 되게 성적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에 올라가면 좋은 리더십, 실패하면 실패한 리더십. 이것은 리더십에 대한 비교 분석이 아니라 그냥 성적 평가죠. 성적 평가다. 예. 왜 그런 성적이 나왔는가를 그냥 끼워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예를 들어 가지고 SK 같은 경우에 이건 저의 주관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SK 김용희 감독 같은 경우에 네. 아주 치열한 5위 싸움을 통해서 가을 야구에 진출했죠. 그렇습니다. 예. 진출했죠?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긍정적인 평가로 들어선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김용희 감독에 대한 이 호불호가 아니라 SK는 올 시즌 개막하기 전에 우승에 그러니까 삼성의 네. 우승을 저지할 만한 대항마로 손꼽혔던
손꼽혔던 팀이거든요. 맞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 객관적인 전력이 하위권에서 놀 팀은 아니었었어요. 네. 근데 이 9월 달까지 바닥을 헤매다가 9월에 8위에서 5위로 뛰어올 점프를 해서 네. 결국에 5위 자리를 깨워찬 건데 네. 이 SK의 올해 그 경기력이 SK의 그 전력을 보다 네. 못 미친다는 거죠. 갖고 있는 전력을 경기력에 보여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겨우 5위에 올라왔긴 했지만 사실은 이 전력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순위에 링크됐어야 됐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김용희 감독의 리더십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근데 성적을 딱 기준으로 해버리면 포스트 시즌에 올라갔으니 기아와 하나 롯데를 제치고 올라갔으니 성공한 리더십으로 둔갑시켜가지고 해도 괜찮은 거냐라고 저는 의문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 하나가 결국은 5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처음 그 작년 시즌 생각하면은 정말 용됐다라고 할 수 있겠고, 물론 전반기에만큼 그런 임팩트를 보여주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성과라는 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보다는 결국은 1, 2, 3, 4, 5위를 갖다 놓고서는 그 감독들에 대해서 리더십이 빛났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군요. 그리고 김용희 감독의 리더십은 저는 아직 그 완성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워낙 그 오랜 기간의 휴식 기간이 있었고 오래간만에 현장에 돌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 올 시즌을 통해서 경험이 한 2, 3년은 더 쌓여야지 김용희 야구는 어떤 야구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깨우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영 반대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저평가당했습니다. 네. 올해는 힘들다. 부상이 워낙 많고 마운드나 뭐 다 부란하다. 네. 근데 이 김기태 감독이 끝까지 5위 싸움 벌였잖아요. 그래요. 물론 마지막 경기에서는 무기력하게 완봉패를 당했습니다만, 영봉패를 당했습니다만 그래도. 근데 박수를 받았거든요, 기아는. 네. 그러면은 기아는 갖고 있는 전력 이상의 경기력을 보여줘서 박수를 받은 겁니다. 근데 또 성적으로 보면은 기아 결국엔 실패했으니까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 평가 절하로 해버리면 이것도 올바른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런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성적지상주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잠시 있었습니다만 이상하게 사회 분위기가 옛날로 돌아가면서 이 모든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일단은 단기간에 성과 중심으로 가는 그런 것이 또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특히 프로야구라고 한다면은 단체 운동이고 선수 육성에 관계된 이것도 있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감독이 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해에 순위만 가지고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프로야구 결산은 뭐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프로야구 결산을 요 감독얘기랑 같이. 그래요. 최유지아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감독 얘기 중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종훈 감독 얘기입니다. 이종훈 롯데. 네. 이종훈 감독은 성적이 안 좋았죠. 기대에 못 미쳤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종훈 감독도 프로야구 감독 경험은 물론 이제 코치 경험은 짧게 있었지만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고등학교 야구 경남고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이세요. 경남고등학교에서. 거기서 지도자 생활을 하셨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분이 경남고등학교에서 잔뼈가 굵으셨는데 리더십이 없을 리가 없죠. 네. 없을 리가 없는데 프로야구 감독으로서의 리더십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완전히 드러났어요. 마운드 운영하는 거 보면은. 뭐 심지어는 우리 팀은 모두 다 선발 투수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근데 이게 이제 경험이다 이거죠. 고등학교에서 겪었던 것과 프로가 분명히 다른데 고등학교에서 완성된 리더십, 자신의 경험, 이거 가지고 프로에서 한번 들이댔다가 한번 깨진 거거든요. 이게 깨져야지 새로운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말씀드린 거는 이종훈 감독의 평가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해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이제 야구단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종훈 감독 같이 신인 감독을 1년 만에 만약에 자른다는 거. 신인 감독은 어디 가가지고 경험을 쌓아야 됩니까? 그렇군요. 맨날 했던 사람들만
롱백 해가지고 네. 다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종호 감독의 능력과는 별개로 이종호 감독 얘기가 아니라 네. 신인 감독들을 한 해만 써보고 네. 경험의 한계를 드러냈다라고 해서 내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신인 감독 발굴을 누가 합니까? 네. 그러니까 초짜 감독으로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좀 지켜보는 인내가 필요하다. 선수가 큰 경기를 경험을 쌓고 발전하듯이 감독들도 경험을 쌓고 아마 이종훈 감독 네. 올 한 해 되돌아보면서 굉장히 그 충격 먹고 있을 겁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경남고에서는 잘 됐는데 이건 안 먹히더라. 프로가 이렇구나. 이런 게 쌓이면서 감독으로서 한 발짝씩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다만 그 우수한 자질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적응기를 거치면은 예. 또 그 유능한 고교 야구가 아니라 유능한 프로야구의 감독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자 이런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결국은. 뭐 네. 능력과는 별개로 네. 신인 감독에게도 우리가 한 2, 3년 정도는 기회를 주고서 기다려 봐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야지 감독도 만들어지니까 이제 그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군요.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또 하나 김성근 감독에 대한 논란이 지금 계속 쏟아지고 있죠. 네. 뭐 저마다 야구 기자는 저마다 한 번쯤은 다 이 김성근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서 네. 한 번씩 다 쓰고 그러는데, 네. 근데 그 중에 저는 의미 없는 리더십 논란은 의미 없는 게 많이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은 김성근이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감독인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죠. 네. 예, 이미 하나 이전에 SK 그 전에 그 LG에 거기서 올라가면은 삼성 쌍방을 거치면서 네. 그러니까 성적 지상주의 이 선수들의 도구화 그리고 훈련하는 것만큼 성적이 난다. 네. 이런 것들이 스타일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른이 넘으신 이 분의 리더십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는 네. 이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거는 그분의 굳혀진 철학과 소신이기 때문에 가지되고 다만 우리가 할 바는 그래서 난 김성근 스타일이 난 싫어. 지지하느냐 아니면 지지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네. 선택의 문제일 거라고 봐요. 네. 근데 그 의미 없이 김성근이면 잘한다 못한다 이게 올바르다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내는 거는 호사가들은 좋아하겠죠. 그렇군요. 근데 겉에서 지켜보기에는 지겨워 죽겠어. 이런 느낌도 드는 겁니다. 네. 이미 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지켜봐왔는데. 네. 그렇군요. 자, 김성근은 그것 자체로도 하나의 브랜드가 이미 되었고, 그것 자체로도 이제, 많이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좀 흔들어 대고, 그냥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 정도만 얘기를 해두자. 예. 이런 얘기일 그리고 수도 있겠군요. 제가 오늘 이후로 네. 이미 이제 김성근 감독이 많이 두들겨 맞았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가을 야구 진출 실패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들겨 맞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후로 계속 이런 기사 쓰는 기자들은 네. 저는 약간 좀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쓰러지는 사람한테 자꾸 총 쏴서 뭐 합니까? 그렇군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예, 무슨 빠나 예. 까가 아닌 이상 적어도 저널리스트라고 한다면 스포츠 기자라고 한다면 이런 얕은 그런 기사 쓰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올 시즌 잠깐만 결선해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거. 네. 흥행에서도 굉장히 성공을 했죠. 네. 맞아요. 700만 돌파했으니까. 예. 네. 그 와일드 카드도 성공을 했고 이제 흥행이라는 코드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716만 명을 기록했거든요. 네. 최다 관중 기록입니다. 아, 그래요. 예. 2012년에 세웠던 기록을 훌쩍 넘어서 버렸어요. 네. 근데 그래서 이 흥행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 그렇게 건강하지만은 않은 기록이에요. 일단 게임 수가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경기당 평균 관중을 보게 되면 네. 올해가 한 12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2012년에 최다 관중 신기록 세울 때 13,000명이었습니다. 와, 많이 줄은 거네요. 많이 줄었죠. 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최다 관중 신기록은 팀당 144경기씩 경기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세워진 기록이다. 그렇군요.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네. 거기다가 5월에 메르스 있었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흥행에 빨간불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근데 곧바로 이게 회복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 올해 이 회복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김성근의 말이 하나 열풍도 있고 치열한 순위 경쟁 막판까지 우승팀 NC와 삼성이 우승 경쟁 벌였고요. 이 3위 넥센과 두산, 네. 5위 경쟁 치열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올해 처음 도입한 와일드 카드제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프로야구 우리 9월 달에 이미 재미 없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삼성, NC, 두산, 넥센 이 네 팀까지가 4강이 5위 팀하고 너무 차이가 나버렸거든요. 너무 차이가 났구나. 예, 예. 그래서 이 9월 달에 이 플레이오프 4강은 딱 눈에 보이기 때문에 흥미를 잃어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와일드 카드제가 신의 한 수였다. 네. 처음에 도입한 제도인데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올 시즌 유난히 대기록이 많이 쏟아졌죠. 네. NC 테임즈 선수 40 했습니다. 와, 40. 그러니까 40 홈런에 예. 40도루를. 우리가 보통 뭐 이 20 하면은 호타 준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김성환 선수가 첫 테이프를 예. 끊었었죠. 네. 이 호타 준족을 20 정도면 얘기를 하는데 30까지는 기록했어요. 여태까지 7명이. 예, 박재홍, 뭐 이종범 이런 선수들이. 예. 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40은 입에 꺼내지도 않았죠. 상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최초로 테임즈 선수가 40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 테임즈 선수 올해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야구 보통의 선수들이 야구 선수 일생을 통틀어서 한 번도 기록하기 힘든 사이클링 히트를 네. 올 시즌에만 2번을 기록했습니다. 오, 한 그래요? 시즌에 사이클링 히트 2번이에요. 엄청나네요. 그래서 이 박병호 선수하고 지금 MVP 후보를 겨루고 있죠. 네. 박병호 선수도 2년 연속 홈런에 홈런 50, 예. 한 시즌 자신의 그 최다 홈런 기록을 갱신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 타점, 득점, 뭐 이 타율, 홈런에서 전부 다 이 테임즈하고 박병호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겁니다. 그랬군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뭐죠? MVP. 아하. MVP가 누가 될 것이냐. 근데 분위기로는 제가 느낌이 테임즈의 40을 더 높이 쳐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없나요? 외국인 선수 불이익 주는 거? 그런 거 조금 아직까지는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네. 이 과거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테임즈가 만약에 MVP를 차지하게 된다면, 박병호 선수는 적어도 MVP만을 봤을 때 상당히 불운해요. 왜냐하면, 지난해 거의 MVP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네. 50홈런 넘어가면서. 네. 근데 느닷없이 서건창 선수가 시즌 200안타 치면서 MVP를 가져간 겁니다. 그래요. 이제 졸지에 날벼락 맞았죠. 예. 그리고 올해도 초반에 관심은 전부 다, 이 박병호 선수에 가 있었었죠. 네. 박병호 선수의 기록이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느닷없이 또 나중에 테임즈 선수가 40을 기록하면서 MVP가 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MVP만으로 보면 참 불운한 것 같아요. 요즘 표현으로 정말 약발구했다라고 예. 밖에 볼 수 없는 40. 예? 그리고 200안타. 야, 이거 참. 그렇죠. 억울하죠, 박병호 선수는. 네. 거기에다 보고서 올해도 타고 투조였었거든요. 타고 투죠. 예. 그러니까 투수는 정말 고생 많이 했고 타자들이 펄펄 날았다. 예, 네. 타고 투조였었는데 그나마 20승에 대한 기대감을 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유희관 선수. 네, 유희관 선수. 예. 유희관 선수가 좀 기대감을 줬었었는데, 유희관 선수가 후반기 들어서 좀 페이스가 뒤떨어졌죠. 뒷심이 좀 딸렸군요. 예, 결국에는 20승을 기록하지는 못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올해도 타고 투자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야구 자체가 지금 이제는 그 투수들이 불리한 게임이 됐다. 왜냐면 이 장비들이 계속 개발이 된다는 얘기 먼저 하고요. 네. 장비라는 얘기는 뭐 글러브가 좋아진들 투타 대결에서 별 영향은 없잖아요. 글러브가 2배로 커지지 않는 이상. 예. 네. 근데 그런데 이 배트는 좋아지고 있다 그래요. 네. 배트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경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스트라이크 존은 계속 좁혀가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점점 투수들한테 불리해진다는 얘기군요. 예. 거기다음에 이 타격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 투수들의 공동지는 기술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타고난 힘, 타고난 유연성 가지고 그 기술을 얼마나 더 적절하게 날카롭게 공을 뿌리느냐가 문제지. 이 기술 발전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다는 게 그게 이제 그 보통 야구를 지금 하신 분들의 얘기입니다. 네. 이런 한기로 봐서 올해도 어김없이 타고 투자가 반복이 됐어요.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NC래, 넥센이랑. 넥센과 그렇죠? SK 1차전입니다. 1차전이죠. 1차전인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목동구장에서 6시 30분입니다. 6시 30분. 예. 오늘 직관하십니까? 예. 네. 직관하러 가는데요. 네. 근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네. 넥센이 이길 거라고 안심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넥센이 이길 거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또 많은 그분들한테 네. 느낌상으로는 올해 SK는 밑에 바닥에서 올라왔고 이 NC는 위에서 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NC랜다. 넥센이 위에서 놀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넥센이 훨씬 더 강한 이미지가 남겨져 있다. 근데 상대 전적에서 넥센이 SK의 8승 1무 7패거든요.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그렇군요. 예. 이 얘기해도 그래도 넥센이 이길 거야. 네. 라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근데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이제 2차전까지 가는데, 네. 1차전에서 넥센이 이기거나 비면은 넥센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겁니다. 네. 근데 SK는 두 번 다 이겨야지 되고요. 두 번 다 이겨야 되고. 근데 포스트 시즌의 특성상 네. 경기 두 번 해서 이제 최대 두 번 해가지고 승부를 겨루는 건데 이 가을 야구 경기 두 번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 감았다 뜨면 확 날아갑니다. 그러게요. 보통 5번 아니면 7번 이러는데. 예.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네. 흐름이나 한번 어느 팀이 먼저 바람 타면은 하다가 휙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SK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네. 왜냐하면 팀 분위기가 똑같이 와일드 결정전에서 만났지만 이 넥센하고 SK는 서로 정반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SK는 바닥에서 9월달부터 8위에서 5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야 우리가 와일드카드 잡았어. 네. 기아도 제치고 롯데도 제치고 네.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분위기고요. 그렇군요. 넥센은 2위, 3위를 다투다가 밀려가지고 떨어져서 왔거든요. 그렇죠. 가라앉아 있던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팀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다. 만약에 10차전, 15차전까지 가면은 결국엔 넥센이 이길 게 확실하지만 그렇군요. 두 번 경기에서 이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역시 이 분위기 메이커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은 SK에서는 역시 9월에 미친 타자 네. 정의윤 선수가 해내야 되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리고 가을 야구에 특히 강한 면모를, 그러니까 SK에서도 뭐 가을 야구 DNA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SK도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을 야구 해본 타자들이 많지 않아요. 네. 박정권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죠. 네. 박정권, 정의윤. 그리고 넥센은 역시 타격의 팀이잖아요. 물론 이제 마운드도 괜찮지만, 네. 넥센에서는 역시 박병호 선수. 거기다가 네. 목동구장이 다른 구장보다 크지가 않고 작기 때문에 네. 큰 거 한 방으로 승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이런 거를 감안해보면 역시 키플레이어는 뭐 정의윤, 박찬권 또는 넥센의 박병호고 네. 그 다음에 저는 1차전에서는 왠지 SK가 이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2차전 승부인데 2차전 넘어가면은 SK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불펜진이 상대적으로 SK보다는 불펜이 넥센이 더 여유가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갖고 오늘 1차전을 봐야 되겠군요. 예. 자, 최동훈 선생님께서는 한간의 평가는 달리 SK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다고 짧게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 말씀드리면은,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국의 대중 연예지죠. 네. 스포츠지 정도의 수준인데, 더 선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데죠. 예. 네. 근데 이 더 선에는 인터뷰 기사가 실렸거든요. 네. 이 바르셀로나 출신의 포르투갈 축구의 레전드입니다. 이 데쿠라는 친구가, 네. 무리뉴에 관한 인터뷰한 내용이 그대로 오늘 그 네이버에 실렸어요. 네. 그거 읽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뭐라고 했냐면은, 그 기사 기다로 데쿠가 한 얘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무리뉴는 미디어를 정말 잘 알고, 이들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할 줄 아는 감독이다. 아마 무리뉴가 유일할 거라고 생각한다. 칭찬입니다. 네. 그는 언론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활용합니다. 네. 그러면 모든 것은 게임이 되고 마케팅 고개가 됩니다. 이 축구 이외의 특출난 이 재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가끔은 선수들을 자극하고 동기를 유발시키는 도구로 언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칭찬인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해집니다. 그렇군요. 가끔
너무 과하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언제나 언론과의 게임을 즐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로 선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아닙니다. 언론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주중에 조금 이야기를 하는 정도뿐이고 경기 당일에도 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무리뉴가 최근에 이게 구설수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또 이 심판들에 대한 불만도 막 폭발시키고 해가지고 FA, 그러니까 영국 축구협회로부터 징계도 받고 했는데 네. 이런 거를 보면은 무리뉴가 사실은 내화 외빈이라고 할까요? 선수들로부터는 그렇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아주 그 최대치로 포장하고 잘 활용하는 언론을 이용해서 그랬군요. 그런 감독이었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데쿠라는 이 친구가 무리뉴의 제자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이런 제자가 언론에서 이렇게 과감하게 폭로할 수 있었는 것도 좀 재밌다고 보고요. 맨 마지막에 그런데 선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다. 주중에 별 얘기도 없고 경기 당일에도 별 얘기가 없다. 그랬군요. 이 얘기가 참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중연예지 더 썬지 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중연예지 썬지. 예. 좋아하세요? 아니 옛날에 우린 썬데이 서울이 있었는데 예. 그거 참 우리 대중연예지 상징과 같은 그런 거였었는데 역시 그 역사와 전통이라는 건 중요한데 썬데이 서울지가 여태까지 살아남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스포츠당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